안녕하세요. 국립세종수목원 전시기획운영실장 박원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한국정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한국정원의 역사, 그리고 궁궐정원, 그리고 별서정원,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 속에 담겨있는 식물과 정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원 중에서 저희가 궁궐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궁궐정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창덕궁의 후원, 그 지역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곳 국립세종수목원의 전통정원, 바로 그 창덕궁 후원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뒤에 보이시는 주암루, 저희는 이제 이름을 솔찬루라고 바꿨습니다. 그 소나무의 힘찬 기운을 뜻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 조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제 옆에 보이시는 부용지, 그 연못을 그대로 재현을 해 놓았죠. 창덕궁 후원, 왕의 산책로 개념으로 만들어진 그런 정원인데요. 그 이후에 수백 년의 그 역사 속에서 다양한 왕조, 왕가들의 어떤 그 정원으로서 사랑을 받았고요. 특히 창덕궁 후원 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 정원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암루는 개념이 왕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규장각이라고 하는 도서관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정조는 이 왕의 도서관이었던 규장각과 주암루를 굉장히 애용을 했고요. 많은 문인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더러 500년 조선 왕조 역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간에는 당시의 그 조경에 관련된 기술이 아주 많이 집약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화계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화계는 그 경사지, 비탈진 경사지에 그 화단을 만들어서 밑에는 장대석으로 토대를 쌓고요. 그 위에 몇 층 단을 이루는 그런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화계에는 아주 그 좋은 꽃과 관목류, 이런 식물들을 심어서 즐겼고, 또 이제 굴뚝을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굴뚝은 당시 이제 왕실뿐만 아니라 사대부 집안의 그런 정원에서도 이런 화계에 굴뚝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이 굴뚝은 어떤 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위계,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역할도 했는데요. 특히 입장생 같은 그런 문양을 굴뚝에 새겨서 감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화계는 그렇게 경사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토사 유출이라든지 붕괴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더러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게 입체적으로 그런 단에 심겨져 있는 식물들을, 꽃을 계절별로 감상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단에 따라서 식물이 심어지는 종류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윗단에는 오란을 심어놨고요. 그 다음 단에는 앵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에는 조리대, 맨 밑에 단에는 애기 원추리를 심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절별로 다양하게 피고 지는 꽃들을 감상하는 공간이 바로 화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그 연못입니다. 부용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부용은 연꽃을 뜻하고요. 그래서 한국정원의 연못 속에는 항상 연꽃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조금 이렇게 포인트로 식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용지의 가운데에는 선 모양의 정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방지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각형 모양의 연못, 물은 땅을 뜻하고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섬은 하늘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덕궁 후원에 가시면 부용지 연못 주변에 물고기 형상의 조각상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물과 물고기의 관계를 뜻하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물은 임금을 뜻하고요. 물고기는 신하들을 뜻합니다. 주암루에 왕이 들어가는 문을 어수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의미가 바로 물과 물고기, 즉 떼려야 뗄 수 없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용지 연못 옆에 있는 부용정은 위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열 십자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비례와 대비, 그리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유명한 한국정원의 대표적인 정원 건물입니다. 창덕궁 후원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정원처럼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이것은 다른 정원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정형식 정원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정원은 선비들이 사랑했던
별서 정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별서 정원은 주택에서 떨어진 경승지, 산세가 좋고 경치가 아름답고 또 물소리가 아주 좋게 흐르는 그런 아주 좋은 곳에 선비들이 은둔을 위해서 그리고 휴양을 위해서 학문에 정진하기 위해서 자기 수양의 공간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던, 그러니까 별장과 같은 개념이죠. 별서 정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이 바로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소세원은 양산보라고 하는 분이 1520년대에 만드셨는데요. 스승인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인해서 화를 입게 되자 벼슬의 뜻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든 곳입니다. 강릉의 오죽헌 신사임당에 태어난 곳인데요. 그곳에 보면 율곡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매화 사랑은 아주 유명한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꽃과 곤충을 함께 어우러지게 그린 초충도 팔폭이라고 하는 그림들도 남겼는데요. 그 신사임당이 그린 꽃은 대부분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자손 번성을 의미하고요. 맨드라미는 그 벼슬, 출세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오이와 개구리를 함께 그리기도 하고요. 가지와 방앗개비를 함께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지금 봐도 아주 재밌고 여러 가지 영감을 주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신사임당보다 약 80년 전에 태어난 강희안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모부가 세종대왕이고요. 양화소록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책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으신 양화소록이라는 책의 제목이 뜻하는 것은 꽃을 키우는 작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 그 식물들, 특히 화분에 넣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식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분갈이를 어떻게 한다든지 배치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오늘날에 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원예서, 우리나라 최초의 원예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희안은 양화소록에서 식물, 특히 꽃을 9가지 품계로 나누었는데요. 1품은 매화, 2품은 모란, 3품은 치자, 이런 식으로 식물의 어떤 위계를 표시한 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특히 이제 식물을 어떻게 감상하는지, 그리고 그 식물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자꽃은 4가지 아름다움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꽃이 희고 윤택이 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기가 밝고 부드럽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겨울에도 상록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로 그 열매를 이용해서 노랗게 물을 들일 수 있다. 이런 점을 꼽고 있습니다. 강희안의 식물 사랑이 어땠냐면요, 희귀한 그런 화분이 있으면 큰 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굴곡이 아주 멋지게 자란 노송 화분이 있었는데 그 노송 화분을 구입을 해서 마당 한켠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중 드는 사람이 아련을 하러 왔다가 문간에 있는 그 노송을 보고 자기 딴에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래된 가지들을 자르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문을 열고 그 아련을 하러 온 사람을 대한 강희안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구리 화병을 깨끗이 씻어서 하얗게 만든다는 게 바로 이런 일이로구나 하면서 더 이상 꾸짖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강희안의 심성과 그런 성품, 아량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했던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원을 사랑했던 그런 선비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정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지만 이 세 나라의 정원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원은 스케일이 좀 다르죠. 엄청나게 큰 그런 정원이고, 그리고 자연 풍경을 이렇게 정원 안에 그대로 재현을 하는 그런 형태의 정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정원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런 거대한 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마치 이게 자연 풍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직접 다 조성을 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 정원 같은 경우는 중국 정원과는 또 많이 다른 어떤 굉장히 축약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정원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고산수 정원이라는 형태가 유명합니다. 말 그대로 이 드라이 가든을 뜻하는데요. 실제 식물을 식재하지 않고 모래와 자갈만 가지고 정원을 꾸미는 그런 기법입니다. 불교,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 명상을 하고 그런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래를 이렇게 넓게 펼쳐놓고 그리고 물결 모양으로 표시를 이렇게 갈퀴질을 한 다음에 그것이 바로 바다다 또는 강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돌을 몇 덩이를 놓고 이것이 바로 섬이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한국 정원은 인위적인 것을 굉장히 좀 꺼렸고요. 있는 자연 상태 그대로를 최대한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주 경치가 수려한 경승지에 정원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이미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곳에 정원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 아주 최소한의 노력으로 정자를 하나, 물길이 흐르는 곳 옆에 가장 좋은 위치에 정자를 하나 짓는다든지, 또는 담장을 일부 아주 짧은 구간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여기가 바로 정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요. 여러 가지 정원의 어떤 그런 첨경물들, 자연과 아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바로 한국 정원의 특징인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정원은 도교와 신선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정원은 이제 불교의 영향, 그리고 한국 정원은 신선 사상, 도교 사상도 있고 유교적인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풍수지리라든지 음양 우행설, 이런 이론들도 많이 접목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한국 정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의 정원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정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세계적인 흐름은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생태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정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한국 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역사성, 그리고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그런 정원은 담양의 명옥헌 원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좋은 곳도 있지만 이곳은 특히 앞으로 다가올 여름 동안 배롱나무 꽃이 아주 예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사계절 꽃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도서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